전현 정신병자로 몰아서 재산 다 뺏는 거야. 그 한 문장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오수진은 텅 빈 집 한가운데 서서 녹음기를 쥔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바라봤던 남자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의사 친구한테 말해뒀어. 편집성 망상으로 만들면 돼. 서류 한 장으로 내던져진 이혼. 정신병자로 몰아붙인 조작된 진단.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상가까지 모두 빼앗긴 채 쫓겨난 오늘.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진짜 이유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누가 설계했고, 누가 조종했고, 누가 웃고 있었는지. 오수진은 녹음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수진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텅 빈 거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했던 가구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소파도 식탁도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오수진은 멍하니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김유라가 이미 살림을 싹 쓸어간 것이었습니다. 창기만 도는 마룻바닥에 그녀는 주저앉았습니다.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난 신세였습니다. 오수진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이혼 확정 판결문이었습니다. 정신적 학대로 인한 이혼 청구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학대를 했다고? 오수진은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을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의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과 멸시를 참으며 버텨왔습니다. 오수진의 머릿속에 법원 복도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 앞길 막았어. 네가 다 망쳤다고. 남편 박강철은 옆에 서서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벌레를 보듯 차갑게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부엌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와 옷장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리나 하자. 오수진은 박강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만은 아직 손대지 않은 듯 책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장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묵직한 백과사전을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책장 뒤편에 뭔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수진은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녹음기였습니다. 이게 뭐지? 오수진은 녹음기에 쌓인 먼지를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지직거리는 소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기야, 녹음 잘 됐지? 김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오수진은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김유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현 정신병자로 몰아서 재산 다 뺏는 거야. 완벽하게 해야 돼. 박강철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당연하지. 의사 친구한테 이미 다 말해뒀어. 오수진은 녹음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강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울증 약 먹는 거 있잖아. 그거 부풀려서 편집성 망상으로 만들면 돼. 그럼 위자료는커녕 병원에 쳐넣을 수 있어. 김유라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역시 자기가 최고야. 그럼 전현 부모한테 받은 상가 건물도 우리 거네? 당연하지. 다 내 명의로 넘겨놨어. 이제 전현은 빈털털이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오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설계. 당했던 거야.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박강철이 우울증 약을 권했던 것도 상담 치료를 받으라고 했던 것도 모두 그녀를 정신병자로 몰기 위한 수순이었습니다. 오수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거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다 갚아줄 거야. 오수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과 절망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그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오수진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수진은 찜질방 휴게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품에 안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박강철이 모든 재산을 빼돌려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해. 오수진은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번호를 하나씩 돌렸습니다. 첫 번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담 받고 싶은데요. 전화기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떤 사건이신가요? 이혼 소송 관련인데요. 남편이 재산을 부정하게. 오수진이 박강철이라는 이름을 말하자 상대방이 말을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 사건 맡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수진은 다른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박강철 씨요? 아, 저희는 곤란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변호사도 모두 손사래를 쳤습니다. 오수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손을 써뒀구나. 박강철이 어깨에 미리 입김을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오수진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박강철의 사업 자금이 막혔을 때였습니다. 그가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밖에 없어. 당신만 믿어. 오수진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상가 건물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박강철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 손으로 날 밀어버렸네. 오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자를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수진은 여전히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녹음기를 잃어버릴까봐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박강철과 김유라가 이것을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오수진은 박강철의 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번쩍이는 외제차 한 대가 회사 앞에 섰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김유라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수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김유라가 입고 있는 코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아끼던 코트였습니다. 명절 때 딸이 선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김유라가 오수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씩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언니, 아직도 이러고 다녀요? 김유라가 오수진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무능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철 씨가 언니 목까지 나한테 다 줬는데. 오수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김유라가 오수진의 뺨을 가볍게 2번 쳤습니다. 그래도 30년 고생했으니까 고마워요, 언니. 김유라는 킥킥거리며 웃으며 회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수진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 완벽하게 밟아야 해.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 지민이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오수진은 반가움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오수진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입구를 바라보고 멈춰 섰습니다. 박강철이 김유라와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둘은 다정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오수진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지민이는 고개를 돌려 달려갔습니다. 오수진은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민아, 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박강철이 딸에게까지 거짓말을 심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오수진은 찜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실망이 가득했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지민이까지. 오수진은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박강철은 딸에게도 세뇌를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재산도 이제는 딸마저 잃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수진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예전에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 박순자 씨였습니다. 여보세요. 오수진은 힘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저 박순자예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렇게 지내요.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조태신 변호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오수진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아니요, 누군데요? 제 동생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변호사 덕분에 누명을 벗었어요. 지금은 변호사 일은 안 하고 해결사로 일한다던데. 박순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업계에서는 미친 개라고 부른대요. 한번 물면 절대 안 놔준다고. 오수진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연락처 보내드릴게요. 근데 사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오수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순자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조태신이라는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오수진은 허름한 상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간판도 없는 철문 앞에 대신 기획이라는 작은 표지만 붙어 있었습니다. 오수진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시큰둥하게 물었습니다. 조태신 변호사님이세요? 변호사는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그냥 조태신이에요. 무슨 일로? 오수진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조태신이 의자에 앉으며 하품을 했습니다. 얼른 말해요. 바쁜 사람이라. 오수진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유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기야, 전현 정신병자로 몰아서 재산 다 뺏는 거야. 박강철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의사 친구한테 말해뒀어. 우울증 약 먹는 거 부풀려서 편집성 망상으로 만들면 돼. 녹음이 끝났습니다. 하품하던 조태신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박강철? 조태신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쓰레기. 이거 원본 맞아요? 네, 남편 서재에서 찾았어요. 조태신은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대박이네. 박강철 그 새끼. 조태신이 혀를 찼습니다. 나 예전에 대형 로펌에서 일할 때 그 새끼 뒤처리 맡은 적 있어요. 불법 계약서 만들고 돈 세탁하고 역겨워서 때려쳤죠. 조태신이 오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수진 씨 맞죠?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에요.
조태신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작품이 되겠는데요. 지옥을 만들 준비는 됐어요? 오수진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녹음 파일 복사본이에요. 부탁드려요. 조태신이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부터 시작하죠. 그 새끼들이 씌운 정신병 누명부터 벗겨야 해요. 조태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가요. 제 대학 동기가 정신과 의사거든요. 오수진은 조태신을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조태신이 말했습니다. 박강철 그 새끼, 이번엔 제대로 망하게 해줄게요. 내가 얼마나 칼을 갈았는데. 오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조태신이 차를 세운 곳은 강남의 한 정신과 의원이었습니다. 깔끔한 건물 3층에 클리닉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오수진이 물었습니다. 제 친구 병원이에요. 걱정 마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조태신은 오수진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대를 지나 원장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태신아, 왔구나. 형,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오수진 씨예요. 원장이 오수진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앉으세요. 오수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동욱이 조태신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박강철 그 사람이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번엔 부인을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조태신이 녹음 파일을 틀어줬습니다. 김동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범죄잖아. 그래서 형한테 부탁이 있어요. 오수진 씨가 정상이라는 소견서가 필요해요. 정밀 검사까지 해서요. 김동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오늘 당장 검사 시작하자. 오수진은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병원에 다녔습니다. 심리검사, 정신감정, 상담까지 모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김동욱이 오수진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 정상이에요. 편집성 망상은커녕 우울증 소견도 없어요. 오수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천만에요. 박강철 같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요. 조태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조태신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조태신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강철 그 새끼 사업체, 오수진 씨 부모님이 물려주신 상가 건물을 담보로 돌아가고 있어요. 알아요. 제가 담보로 잡아줬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담보 계약서에 허점이 있어요. 조태신이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담보 설정할 때 오수진 씨 동의 없이 진행한 부분이 있어요. 사문서 위조죠. 오수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네. 제가 확인했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계약 무효 소송 걸 수 있어요. 조태신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김유라 그 여자. 회사 격리였죠? 네, 맞아요. 법인카드 유용 내역이 엄청나요. 수년간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조태신이 컴퓨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거래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심지어 자기 명의의 부동산까지 샀어요. 회사 돈으로요. 오수진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아냈어요? 제가 예전에 알던 회계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박강철 회사 세무 담당했거든요. 조태신이 웃었습니다. 박강철이 김유라 명의로 돌려놓은 차명 부동산 목록까지 다 있어요. 오수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죠? 일단 오수진 씨가 살 곳부터 마련해야죠. 조태 씨는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 지인 오피스텔이에요. 당분간 여기 쓰세요. 월세는 나중에 받을게요. 오수진은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오수진은 오피스텔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시 들으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박강철과 김유라의 대화 패턴을 적었습니다. 돈이 오간 날짜를 표시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언급된 의사 친구의 이름도 찾아냈습니다. 강민호. 오수진은 이름을 동그라미 쳤습니다. 박강철과 대학 동기인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조태신이 오피스텔로 찾아왔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박강철과 김유라가 해외여행 간대요. 해외여행을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 출국한대요. 오수진 씨 재산으로 호화롭게 놀러 가는 거죠. 조태신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하고 세무조사 청원서예요. 오수진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항에 있을 때 집행하는 거예요. 은행 계좌 동결하고 회사 압류하고 세무조사까지 한꺼번에요. 조태신이 오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쇼가 시작돼요.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오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인생을 되찾는 정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11시였습니다. 인천공항 귀빈 라운지에서 박강철과 김유라는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김유라가 박강철의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자기야, 이번 여행 정말 기대돼. 파리 호텔 특급이라며? 당연하지. 당신 위해서 최고로 준비했어. 박강철이 김유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법원 집행관 4명이 박강철의 회사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들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여기 박강철 대표 회사 맞습니까? 집행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압류 집행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동시에 김유라 명의의 강남 오피스텔에도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문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국세청 조사관 6명이 박강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회계장부와 컴퓨터를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명 부동산 내역하고 법인카드 유용건 전부 확인하세요. 조사관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김유라 씨죠? 당장 연락해서 세무서로 출두하라고 하세요. 공항 라운지였습니다. 박강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 나 지금 출국하는데. 법원에서 나와서 회사 전부 압류했어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박강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김유라도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수십 개 와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계좌 동결 통지였습니다. 자기야, 내 계좌가 전부 동결됐어. 박강철이 카드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의 카드도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김유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 집도 압류됐대. 어떻게 된 거야? 박강철과 김유라는 헐레벌떡 출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귀국했습니다. 공항 출구에 조태신이 서 있었습니다. 세무서 직원 2명이 함께였습니다. 박강철 씨, 김유라 씨 맞으시죠? 조태신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세무조사 받으러 가셔야 해요. 박강철이 조태신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누구야? 오수진 씨 대리인이에요. 조태신은 서류 한 장을 박강철 앞에 던졌습니다.
김동욱이 발급한 정상 소견서였습니다. 박강철 씨, 오수진 씨는 지극히 정상이랍니다. 조태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편집성 망상 환자 아니에요? 박강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유라가 갑자기 박강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김유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처리 못해서 내 돈까지 다 날렸잖아. 내 오피스텔, 내 명품들. 박강철이 김유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뭐, 내 돈? 그게 원래 내 돈이었어? 당신이 나한테 준 거잖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김유라가 박강철을 밀쳤습니다. 공항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조태신은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돈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군요. 조태신이 중얼거렸습니다. 멀리 기둥 뒤에서 오수진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추악한 민낯이었습니다. 오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할 뻔했어. 오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딸 지민이었습니다. 지민이는 아버지와 김유라가 싸우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충격받은 얼굴이었습니다. 박강철이 지민이를 발견했습니다. 지민아. 박강철이 지민이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 직원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가셔야 합니다. 지민이가 오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민이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오수진은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오수진은 오피스텔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강철 회사의 압류 소식이 경제뉴스에 나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수진은 문을 열었습니다. 딸 지민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지민이가 오수진을 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회사가 망했대. 다 엄마 때문이래. 아빠가 그랬어. 오수진은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지민아, 진정하고 얘기하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박강철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오수진. 박강철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강철이 서류 뭉치를 오수진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네가 감히 날 건드려? 좋아, 같이 죽자.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오수진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채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약서에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일란에는 딸 지민이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혼하기 한 달 전에 만든 거야. 내 인감으로 말이야. 박강철이 비웃었습니다. 5억이야, 5억. 회사 망했으니까 이제 이 빚은 내 딸이 갚아야 해. 지민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가 몰랐던 거지. 내 엄마가 복수만 안 했어도 막을 수 있었어. 회사가 살아있었으면 갚을 수 있었는데. 박강철이 오수진을 노려봤습니다. 전부 내 탓이야. 네가 회사를 망쳤어. 오수진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인감 도장을 훔쳐서 위조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민이가 주저앉았습니다. 5억. 그런 돈 어떻게 갚아요? 박강철이 지민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내일 내 학교로 찾아갈 거야. 내 엄마한테 말해.
복수 그만두고 조용히 살라고. 박강철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지민이는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수진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지민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무슨 수로요? 5억이에요, 엄마. 지민이가 오수진을 밀쳤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복수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지민이는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오수진은 딸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조태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수진 씨, 딸이 학교에서 쓰러졌대요. 지금 병원이에요. 오수진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 복도에서 지민이의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지민이가 학교에 사채업자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오수진은 응급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민이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오수진이 다가가자 지민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요, 엄마. 보기 싫어요. 오수진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딸까지 지옥으로 끌어들인 박강철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조태신이 복도 끝에서 다가왔습니다. 당장 공갈죄로 고소해야 해요. 사채 계약서도 위조된 거잖아요. 오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부족해요. 법은 너무 가벼워요. 오수진이 조태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플랜 B 있죠? 조태신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있긴 한데. 오수진 씨, 그건 박강철을 완전히 끝장내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이제 자비 같은 거 없어요. 오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강철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녹음기 원본 내놔. 안 그러면 내일 사채업자들이 내 딸 병실로 찾아간다. 오수진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조태신 씨, 녹음기 원본 교환하자고 해요. 놈들에게 알리세요. 조태신이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플랜 B는 돌이킬 수 없어요. 오수진은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누워있는 병실이었습니다. 망설이면 내 딸은 평생 저 악마 소나기에서 못 벗어나요. 오수진이 조태신을 돌아봤습니다. 시작하죠. 이번엔 놈들에게 지옥을 보여줄 거예요. 사흘 후 오전 10시였습니다. 오수진은 딸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여전히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오수진은 딸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오수진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조태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오늘 오후 2시에 박강철 회사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기자들은요? 3군데 언론사 섭외했어요. 로비 구석에 대기시켜놨죠. 조태신이 오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검찰 수사관들도 잠복해 있어요. 녹음 파일 재생하는 순간 바로 체포할 겁니다. 오수진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30년 세월을 통째로 부정당했던 증거였습니다. 이제 끝을 내죠. 오후 2시였습니다. 오수진은 박강철 회사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박강철과 김유라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박강철이 오수진을 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녹음기네. 먼저 사채 계약서 원본부터 주세요. 김유라가 비웃었습니다. 언니, 아직도 협상할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내 딸 병실에 사채업자들 보낼 거야. 어서 내놔. 박강철이 다가왔습니다. 오수진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박강철이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로비의 모든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건물 전체에 설치된 대형 화면들이었습니다. 김유라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자기야, 전현 정신병자로 몰아서 재산 다 뺏는 거야.
박강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파일의 파형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자막으로 대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박강철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의사 친구한테 말해뒀어. 우울증 약 먹는 거 부풀려서 편집성 망상으로 만들면 돼.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직원들도 방문객들도 모두 멈춰섰습니다. 김유라가 소리쳤습니다. 저거 꺼. 당장 꺼. 하지만 녹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딸 명의로 사채 계약 만들었어. 어차피 나중에 파산하면 전현이 다 뒤집어 쓰게 될 거야. 박강철과 김유라가 웃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자기 천재 아냐? 오수진 그 멍청한 년은 끝까지 몰랐을 거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에 숨어있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박강철 대표님, 부인을 정신병자로 몰아 재산을 가로챈 게 사실입니까? 김유라 씨, 회사 자금 횡령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강철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이라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에서 검찰 수사관 6명이 들어왔습니다. 박강철 씨, 김유라 씨 사기, 공갈, 업무상 배임,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김유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 난 아무것도 안 했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강철의 손목에, 김유라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걸렸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휴대폰을 든 사람들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박강철이 오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네가 원한 거야? 오수진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했던 것뿐이에요. 김유라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언니가 이럴 줄은 몰랐어. 제발. 오수진은 김유라를 외면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태신이 오수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사 강민호도 아까 병원에서 체포됐어요. 허위 진단서 작성 교사 혐의로요. 오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사관들이 박강철과 김유라를 끌고 나갔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오수진은 조용히 건물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오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조태신이 말했습니다. 작품 아주 깔끔하게 끝났네요. 오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딸에게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법원은 박강철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유라는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의사 강민호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채 계약서는 위조로 판명되어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오수진이 담보로 잡혔던 상가 건물도 되돌아왔습니다. 조태신이 빼돌려둔 오수진의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오수진은 정신병 누명을 완전히 벗었습니다. 언론은 박강철과 김유라의 범죄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남았습니다. 오수진은 30년을 살았던 집 앞에 섰습니다. 법원 판결로 집은 다시 그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다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수진은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오수진은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욕을 들었던 부엌이었습니다. 박강철과 마지막 싸움을 했던 안방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웃었던 작은 방이었습니다.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좋았던 순간도 힘들었던 순간도 모두 이곳에 있었습니다. 오수진은 서재로 갔습니다. 녹음기를 발견했던 바로 그 책장이었습니다. 고마워, 이 집. 오수진은 집에 작별을 고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이 집 상태 좋은데요. 금방 나갈 겁니다. 네, 빨리 처분하고 싶어요. 오수진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집은 팔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오수진은 지민이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민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얼굴이 많이 나아 보였습니다. 지민아, 오수진이 불렀습니다. 지민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지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민이가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오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지민아.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지민이가 흐느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오수진은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지민이는 퇴원했습니다. 오수진이 마련한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엄마, 나 다시 공부할래요.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지민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오수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수진은 되찾은 상가 건물 1층에 섰습니다.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진법률지원센터. 조태신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름 괜찮죠? 제가 지었어요. 고마워요. 오수진은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실, 사무실, 대기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오수진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고문 변호사로 열심히 일할게요. 조태신이 웃었습니다.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지민이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지민아. 오수진은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센터 개소 후 한 달 만에 상담 의뢰가 쏟아졌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수진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조태신은 법률 자문을 해주었습니다.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오수진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이미 다 닳아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수진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책상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이제는 트로피야. 절망의 증거가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발신인은 박강철이었습니다. 오수진은 봉투를 뜯지 않았습니다. 조태신이 물었습니다. 안 읽어봐요? 아니요. 읽을 필요 없어요. 오수진은 봉투를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며 편지를 갈아버렸습니다. 용서는 필요 없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오수진과 지민이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장학금 받았어요. 정말? 우리 딸 대단한데? 오수진이 웃었습니다. 엄마 닮아서 그런가 봐요. 지민이도 웃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오수진은 아파트 베란다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오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판사는 박강철과 김유라의 죄를 인간의 신뢰를 파괴한 최악의 범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수진은 그것을 그냥 정의라고 불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태신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새로운 의뢰인 있어요. 오수진 씨랑 비슷한 케이스예요. 오수진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봐요. 오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오수진입니다. 박강철과 김유라의 탐욕이 만든 폐허 위에서 나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의 두 번째 인생을 도와줄 것입니다. 오수진은 베란다를 나와 책상으로 갔습니다. 녹음기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오수진은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국 인간의 욕심으로 짜여진 설계는 언젠가 그 주인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여정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짓밟아 얻은 이익은 오래가지 못하고 감추려 한 진실은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이번 이야기에서는 더없이 명확한 현실이 되었죠. 잘못을 쌓아 만든 삶은 언젠가 무너지고 냉정한 심판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청자분들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깊은 여운을 남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